안녕하세요. 미풍선생입니다. 내 집 3억이 급락했다는 소식을 종종 듣게 됩니다. 주담대는 6%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내 집 3억 급락, 주담대 6% 초읽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가 지금 자주 나옵니다. 급매 물량들. 그래서 내 집 3억 급락 소식에 주담대는 6% 초읽기 됐다. 그래서 영끌족 악소리 난다는 내용이 지금 온 기사를 뒤엎고 있습니다. 올 대출 이자 부담만 70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70조는 누가 부담해야 될 돈이죠? 이거는 다 서민들이죠. 우리 피와 살 같은 서민들의 돈이 70조가 금융기관에 더 지불을 해줘야 됩니다. 치솟는 물가에 연내 2, 3차례 올릴 듯 금리를 올린다는 뜻인데, 사실 지금의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는 거, 물가 상승이 되는 부분들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공급망에 따른 이것은 공급 충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이것이 바로 물가가 안정이 되는 효과는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요가 갑자기 엄청나게 늘어나거나 공급이 갑자기 줄어가지고 되는 부분이 아니고, 사실 이거 공급망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금리 처방으로는 해결이 되는 부분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미 작년부터 금리를 2차례 올렸는데도 지금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효과가 드물다,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데, 애꿎은 서민들만 이자 70조만 더 부담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금리 인상 시에 또 14일에 또 올린다고 합니다. 지금 정확하게 가봐야 알겠지만 다음 주 금요일이 되겠죠. 이 주담대가 6%에 진입할 듯 하다는 기사가 나오는데, 이게 정말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지금 모든 것들이 금리와 연관된 모든 재화, 부동산, 그리고 대출 시장까지도 모든 것이 다 왜곡되어 있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은 그동안 2005년부터 2019년도까지 금리 시장입니다. 기준금리와 대출금리, 그리고 저축성 수신금리를 비교를 해놨는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큰 변동성이 나타나는 장세가 있습니다. 이런 구간들이 있죠. 이 구간이 두 구간 정도 될 겁니다. 이 구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준금리하고 그 다음에 대출금리가 있습니다. 이 금리의 차이라고 합니다. 이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이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금리의 차이라고 하죠. 이 스프레드가 보통 2%입니다. 2%.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금리가 1%가 되겠죠. 그러면은 평균 연봉을 받는 사람들, 우리나라에 그 사람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쓴다 그러면은 3%가 가장 적정하다고 보는 겁니다. 2%가 스프레드가 차지하니까. 그러면 기준금리에서 2%를 던지게 되면은 3이 되죠. 1 플러스 2가 되면 3%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한데, 자, 그동안의 역사적 변동성을 통해서 제가 본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1%인데, 지금 기준금리가 1%죠. 기준금리. 그런데 대출금리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6%죠. 그럼 이 스프레드가 지금 얼마입니까? 이 차이가. 이 스프레드가 5%입니다. 이 5%는 다 누구 돈이 누구한테 가져가는 거죠? 은행이 다 먹는 거죠. 은행만 좋은 일 시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런 큰 스프레드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대출 규제와 대출 중단입니다. 총량 규제. 이것들로 인해서 금리 시장이 모든 것이 왜곡됐는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은 대출 금리만 왜곡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대출 금리에 따라오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왜곡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거기서 우리가 대출, 그리고 주담대로 갑시다. 주담대 시장을 보게 되면은 가장 먼저 차지하는 왜곡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바로 아파트, 그리고 오피스텔에서 나타나게 되겠죠. 아파트는 주담대가 여러분들 분양가가 9억 이상이 되면은 여기서 이제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대출. 그러니까 미분양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피스텔은 어떻습니까? 오피스텔은 그냥 투기판 되는 겁니다. 이 규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파트가 왜곡이 엄청나게 심하게 되고 있죠. 그래서 분양가 9억이 핵심이 되는 겁니다. 중도금 대출 여부가 가르는 것이 밑에 기사가 있습니다. 분양가 9억이 핵심이 되죠. 분양가 9억이 넘느냐, 분양가 9억이 이하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청약에 엄청난 변수가 차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아파트는 무엇이 결정합니까? 네, 입지도 아니고, 네, 그리고 뭐 모든 것들이 결정하는 하나의 요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요소가 무엇입니까? 대출이라는 얘기죠. 대출이 자유로운 시장은 오히려 더 청약이 완판되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송도 자이 더스타를 보시면은 3분의 1이 다 포기를 해봤습니다. 3분의 1이. 네, 그 3분의 1은 33%가 포기를 했어. 왜? 대출이 안 나오니까. 분양가 9억이 넘어가 버려서. 그런데 더샵 송도 아크베이 같은 경우는 여기서 오피스텔은 역대 최고치가 나왔습니다. 오피스텔이 경쟁률이 어떻게 나왔냐? 613대 1이 나왔어요. 아파트는 미분양이 되거나 다 포기를 하는데 오피스텔은 613대 1이 돼버린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여러분들? 이게 정상이 아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아파트가 3억이 급락을 해서 9억이 됐는데 오피스텔은 6억에서 9억이 된 겁니다. 6억짜리 오피스텔과 12억짜리 아파트가 똑같은 9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말씀드렸죠. 이 왜곡이다. 엄청난 왜곡이 발생한다. 이 왜곡의 근간은 무엇이다? 네, 대출. 자, 그리고 대출 금리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대출 시장 자체가 왜곡이 되다 보니까 아파트도 당연히 왜곡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비정상적인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요와 공급이 온전하게 작용하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왜곡된 시장. 네,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시장이다. 사실은 지금 원가 상승이 한계가 왔다는 우리가 식료품 가격이라든가 우리가 생필품 가격을 보시면은 어떻게 가격이 결정되고 있습니까? 수요와 공급이죠. 가장 중요한 가격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원론적으로 봤을 때는 수요, 디맨드, 그 다음에 서플라이, 수요고, 공급, 이 만나는 선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가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출 시장과 연관된 모든 시장들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곳에서 가격이 책정되는 것이 아니고 대출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이것이 가격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시장은 우리가 뭐 시장 경제론에서는 없습니다. 이렇게 돼 안 돼요. 네, 이거는 계획 경제에서만 가능합니다. 예, 뭐 사회주의라든가 공산주의 같은 계획 경제에서만 이렇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특이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파트값 줄었고 강남 3구는 불패. 알고 보니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데 이거 왜 그렇게 된 겁니까? 네, 여러분들 강남에 보시면은 대부분이 15억이 넘죠. 15억 아파트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여기는 대출이 없잖아요. 15억 이상은 대출이 중단되니까. 대출이 없으니까 무엇으로 결정이 되니까 이거는 순전하게 어떻게 됩니까?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된다는 겁니다. 온전히. 이 정상적인 시장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온전하게 시장이 작동하는 시장은 강남권 15억 이상 아파트들, 대출이 없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에서의 15억 이상 아파트는 정상적으로 작동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5억 이하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대출 금리와 연관된 시장이기 때문에 왜곡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강남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남권을 팔고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그리고 한강변이라든가 이런 아파트들은 대체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명박 때 보시면은 이기심 도시를 만들면서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강남 아파트가 급락을 했습니다. 특히 재건축. 반토막이 났습니다. 40%가 급락을 했어요. 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때는 무엇으로 가격을 풀어냈습니까? 수요와 공급이죠. 공급으로 풀어냈습니다. 어떻게 공급을 풀어냈죠? 네, 반값 아파트로 공급을 풀어낸 겁니다. 억지로 대출 규제라는 카드를 쓰지 않고 반값 아파트.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아주 노후된 아파트. 이것을 내가 들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야. 반값 아파트 준대. 그래서 나는 이거 팔고 나갈 거야. 전세 살다가 반값 아파트 내가 들어갈게. 이게 메리트가 생기는 거죠. 사람들한테. 특히 뭐 그린벨트라든가 국유지를 이용해서 이기심 도시를 만들다 보니까 지금 이제 국유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급이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죠. 오로지 지금 공급에 의해서 아파트 가격을 정상화시킨다는 얘기를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를 안정화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은 또 어마어마하게 날 겁니다, 나중에. 네, 이 부작용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무리하게 투자를 하신 분들은 또 버티지 못하겠죠. 주담대가 또 6%까지 간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1% 기준금리면 3%가 적당한 선인데 우리 평균적으로 사람마다 신용도는 다르니까 평균적인 근로소득자로 봤을 때 그래서 지금은 온전한 시장은 아이러니하게 고가 아파트만 지금 온전한 시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고가 아파트 시장만 15억권 이상.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신고가를 치는 곳은 계속 신고가가 나올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팔고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는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이기 신도시처럼 우리가 2009년도 이후 2012년도 13년도 그때 아파트 가격이 급락을 했을 때는 어떻게 작용을 했습니까? 전세가는 뭐 1년에 37% 올라가고 매매가는 하락했죠. 분명한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반값 아파트. 지금은 그런 메리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강베리라든가 강남 그리고 성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리마제. 네, 이쪽도 보시면은 고가가 계속되는 겁니다. 신고가 55억. 그 지방도 이제 똑같이 되는 겁니다. 지방도. 여기는 또 마찬가지죠. 한정입지죠. 희소입지.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입지를 팔고 지방에 부산에 살아야 되는데 이 입지를 팔고 더 좋은 곳을 갈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겁니다.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싸게 던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대출을 지금 9억짜리 10억짜리 아파트 사는 사람처럼 무리하게 끼는 사람들도 없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 부자들이 사는 아파트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네. 12월 달에 거래된 게 평당 1억 1천만 원이에요. 62평이 72억 원의 신고가를 또 만들어낸 겁니다. 네. 계속 신고가입니다. 그 시장이 다릅니다. 우리의 두 분류로 생각해야 돼요. 15억짜리 이상의 시장의 정상적인 시장과 대출과 금리와 연관된 왜곡된 시장에서 있는 15억짜리 이하의 아파트 시장은 모두 다가 왜곡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가 불균형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평형을 보니까 또 어떻습니까? 평당 1억 1천만 원, 53평이 60억을 지금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계속 신고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격을 만들어내는 것은 오로지 수요와 공급에 의한 애덤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해에 의해서 작동해야 됩니다. 이것을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가격을 짜맞출 수는 없습니다. 네, 가격이란 것은 온전하게 시장에서만 수요 공급에 의해서 만나는 곳에서 가격이 결정되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은 고난의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15억 이상의 고가 아파트라면은 네, 그나마 이게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이런 불균형에 그러나 대부분의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는 15억 이하의 아파트들입니다. 결국에는 누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네. 급전이 필요하거나 한 사람들도 대출이 다 중단되다 보니까 집을 팔아야 되는데 어떻게 집을 팔아야 됩니까? 네. 급매로 팔아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하부계층에 있는 사람들, 아주 영세한 사람들, 그리고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에게 위한다는 목적의 그런 정책들은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오히려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그런 엉뚱한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